위치를 알려드립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종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사바다 선장 배종찬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한 달여 만에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도 5,000명 가까이 발생을 했는데요. 위중증 환자가 더 문제입니다. 연일 700명을 넘어서면서 병상 부족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패스를 도입하고 모임 인원을 축소하는 등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오미크론 감염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혼선까지 주면서 지역 확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은 모두가 지킬 때 완성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우리 이웃까지 망가뜨리는 범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바다 지금부터 항해 시작합니다. 주말 앞두고 날씨부터 알아봅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 기상전문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를 춥다고 해야 되나요? 쌀쌀하다고 해야 되나요? 추운 거죠? 네, 오늘은 좀 그렇습니다만 네. 이번 주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예년보다는 조금 추웠습니다. 그렇군요. 저녁 시간에는 여의도 같은 데는 칼바람이 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오늘 날씨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밤사이에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도 현재 약하게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네. 대부분 이제 그치겠고요. 제주 지역에서만 내일 오전까지 가끔 눈이나 또는 산간 지역에서 비가 오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2도 정도 예상이 네. 되는데요. 서울이 4도, 대전은 7도, 광주는 9도 정도 예상이 됩니다. 밤사이에 아무래도 비나 눈이 좀 내렸고요. 물론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가긴 합니다만 도로가 좀 살얼음이 낀 곳들이 있기 때문에 네. 미끄러운 곳들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그리고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네. 오늘 낮 기온은 영상권으로 올라서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해서 최근 추위와 비교한다 보면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네. 건조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다고 하는데 건조해질 때는 역시 산불 조심이 우선이겠죠? 네, 아무래도 12월 5일까지가 산불 발생 조심 기간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건조한 날이 많고요. 현재도 강원도의 태백이라든지 아니면 강릉, 동해, 삼척, 속초 그리고 경북의 영덕, 울진, 포항 이런 지역들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기가 네. 매우 건조한 상황이고요. 특히 이들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특히 네. 아무래도 겨울 산행하실 때 이런 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라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라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김동욱 기자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대부분의 산불은 사람의 실수다, 인재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절대로 산불,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주의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예년 날씨와 비교를 해보면 올해는 추위가 더 빨리, 더 추워질까요? 아니면 예년과 비슷할까요?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최근에 나타났던 추위는 예년보다는 확실히 더 추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침 기온이 특히 이제 영하권으로 떨어졌고 찬바람이 워낙에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네. 확실히 예년보다는 추운 날씨를 보였고 오늘 아침은 다만 서울이 1.4도, 강릉이 1.3도, 제주가 10.7도에서 영상권으로 올라서면서 네. 예년보다 3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제 좀 추위가 일찍 좀 찾아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내일 기상청에서는 올겨울 추위가 특히 예년보다 강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라니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여기다가 이제 북극 한파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올겨울, 특히 12월 달과 1월 달 이런 초겨울에 한파가 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요. 네. 한파가 나타나게 된다면 서해안에서는 특히 12월 달에 폭설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1월 달, 2월 달에는 예년보다는 강수량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특히 한파와 함께 서해안에서 폭설이 나타나겠다. 그리고 네. 최근에 한 2년 동안 미세먼지가 코로나와 함께 주춤했습니다만 이번 겨울에는 아무래도 이 초미세먼지가 다시 한번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말 날씨, 다음 주 날씨 예보해 주시죠. 예, 일단 주말에는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에서 비나 눈이 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충남 서해안이라든지 전북 서해안에서 눈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약하게 비가 조금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양은 그렇게 많지 않겠고요. 내일 오전부터는 날이 조금씩 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은 없겠고 일요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네. 추위는 내일 아침 정도까지 추위가 좀 있다가요. 내일 오후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다음 주까지도 예년 정도의 날씨를 보여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화요일에 중부지방과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 오후에는 강원 영동에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네, 이번 주말은 많이 춥지는 않은데 우산은 또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연합뉴스TV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주말 날씨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도로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선우 예보관 연결합니다. 김 예보관님.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살짝 비가 온다고 하는데 눈이 올 수도 있고요. 자, 교통 상황은 어떨까요? 네, 그 11월 이후로 주말 고속도로는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기온이 낮아지고 이번에 이제 거리두기도 다시 개선되면서요. 네. 주말 나들이 차량이 줄어드는 것이 좀 확연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주말 교통량은 토요일은 497만 대 그리고 일요일은 434만 대로 그 토요일 교통량이 가을 이후에 처음으로 500만 대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이번 주말도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는 도로의 정체가 한결 줄어들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가장 혼잡한 시간은 또 피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정체가 가장 심한 시간대를 꼽아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토요일 지방 방향은 11시에서 정오 사이에 가장 혼잡하겠고요. 네, 저녁 8시쯤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대로 일요일 서울 방향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힘들다가 이제 10시쯤에 넘어서야 주말 나들이가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네, 나들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대를 잘 좀 인지를 하셔가지고 네, 시간대를 피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렇게 도로 상황은 점차 나아지는 반면에 그 최근 한 달 동안 고속도로 사망자는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최근 고속도로 사망 사고의 주된 원인을 살펴보니까요. 바로 2차 사고였는데요. 아하. 네, 2차 사고란 이제 고장이나 사고로 차량이 도로 위에 정차한 상태에서 그 뒤따르던 차량에 추돌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네, 이런 2차 사고는 예방을 위해서는 사실 사고 발생 시에는 비상등을 켜고 또 트렁크도 개방해가지고요. 따라오는 차량들이 분명하게 이제 사고 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특히 탑승자는 그 가드레일 밖 안전한 곳으로 우선 대피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신고나 또 안전조치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날씨가 또 추워지다 보니까요. 그렇죠. 네, 사고나 고장이 나면은 차 안에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도로 본선이나 갓길에 정차하는 것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니까요. 네, 이렇게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신고나 안전조치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잘 숙지되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더 중요한 거는 안전조치를 꼭 해야 된다는 거 우리 청취자분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도로공사 김선우 예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바다 속 보물찾기 청취자분들께 오늘 활기찬 금요일입니다. 퀴즈 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역 대책에서 모임 인원을 축소하는 방침이 발표됐습니다. 좀 아쉽지만요. 그래도 지금 워낙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수도권에서는 몇 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할까요? 몇 명까지 모임이 가능할까요? 1번 6명, 2번
10명입니다. 줄인다고 말씀드렸죠. 1번 6명, 2번 10명 번호로 꼭 표시를 해서 보내주시고요. 샵 9977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TVN 통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사바다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많이 해주십시오. 시사바다오의 승선한 분들을 위해 마련한 선물입니다. 2만 톤급 초대형 카페리로 사계절 편안한 울릉도 백기를 여는 울릉 크루즈에서 왕복 승선권, 노후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하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의 차량용품,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어연마루 왕뜸기, 주식회사 루브켄코리아의 나노 엔진보호 코팅제 엔진 닥터큐, 매일 오전 11시 배선장과 함께 뉴스의 바다를 탐험하세요. 활력 있는 시사 인터뷰, 활터뷰. 코로나 국면에 참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나도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더 어려운 다른 분들을 돌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더 힘든 분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과 또 우리의 도움을 전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연탄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연탄 기부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허기복 목사님 연결합니다. 허 목사님. 네. 네. 연탄은행 우리가 연탄 요즘 또 떼시는 분들 계신지 이렇게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먼저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은 이제 98년 네. 우리나라 외환위기 시절에 자발적 시민운동으로 시작된 이제 사회복지법인이고요. 네. 예, 특별히 이제 사각지대에 계시거나 네. 소외계층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생계보호라든지 자립 지원을 하면서 뭐 무료급식이라든지 네. 센터, 어린이센터, 뭐 연탄은행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참 그늘진 곳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우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연탄 한 장이 얼마입니까? 연탄 한 장에 지금 소비자 가격으로 800원 합니다. 한 장에 800원이군요. 예. 네, 연탄 한 장이 얼마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도 연탄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십니까? 저는 식당에 가면은 연탄 불에 이렇게 돼지, 불백 이렇게 해서 굽는 건 뭐 본 적이 있는데, 실제 가정에서도 연탄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네, 가정용, 그러니까 민수형 연탄으로 사용하는 이제 연탄 가구가 전국적으로 8만 가구가 좀 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8만 가구 가운데서 이제 소급자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차상위 가구, 네. 뭐 소외 가구, 그래서 6만 가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최고 에너지 빈곤층에 속합니다. 네. 목사님, 소리가 조금 안 들려서요. 조금 수화기를 가까이 대시고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이렇게 가정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한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은 한 달에 연탄 몇 장 정도 필요합니까? 대략 한 가정에 월 150장에서 200장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추운 날은 하루에 뭐 보통 5장에서 6장 이상 연탄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한 달에 150에서 200장인데 겨울철에는 또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한겨울 날려면 한 가정에 평균적으로 1,050장이 필요하고요. 네. 연탄 사용하는 기간은 대략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그러니까 9월부터 3월까지 연탄을 떼십니다. 네. 연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방도 따뜻하게 하지만 치사하는데도 연탄을 이용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특별히 연탄은 이제 그 난방용, 가정용으로 사용하시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탄으로 밥도 하시고, 네. 또 연탄으로 물도 데셔서 목욕도 하시고. 그래서 아주 연탄이 한겨울에는 굉장히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그 생존의 에너지와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탄 이용하시는 가구에 아까 뭐 8만 가구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생활로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좀 어려운 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목사님?
예, 월 소득이 보통 평균 30만 원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되게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는 노동력이 사실 굉장히 저하되셔서 예, 벌이가 없는 상태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뭐 파지 수고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하신다든지, 네.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네. 아마 연탄으로 겨울나는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참 코로나 국면이니까 많이 어렵거든요, 허 목사님.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연탄 기부가 많지 않다. 자원봉사도 줄어들었다. 무엇 때문인가요? 저희들도 이거 분석을 나름대로 좀 찾아보니까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코로나19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까 예, 봉사자들이 이제 봉사활동하기도 좀 어렵고, 네. 또 봉사 나와서 어려운 현장을 보면서, 정말 연탄 한 장에 의지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 이제 이런 거를 깨닫고 또 이제 후원으로 이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까 봉사자도 전년 대비 60% 이상 감소가 됐고. 급감을 했네요. 네, 후원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 감소가 되다 보니까. 네. 어르신들은 겨울에 연탄이 필요한데 지금 굉장히 춥게 지금 지내고 있는 거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국면 이전만 하더라도 기업에서 이렇게 연탄 나르는 모습 또 봉사하시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봤는데 코로나 국면에서는 허 목사님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현재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좀 쉽지는 않고 있고요. 네. 또 그렇다 보니까는 제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연탄을 나눠야 되는데 제가 혼자서는 좀 역부족이고 네. 또 배달하는 분들을 별도로 시키려니까 또 배달비가 붙으니까 소비자 가격을 800원하는 연탄이 1,000원 가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래저래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 무엇보다 이럴 때일수록 좀 마음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연탄 한 장에 800원입니다. 좀 동참하고 싶은 분들, 나도 기부하고 싶은데 저도 마음을 나누고 싶어 어떻게 참여가 가능할까요, 목사님? 일단은 1577-9044로 전화 주시면 1577-9044로 전화 주시면요. 네. 예, 어디에 연탄이 필요하고 어떤 가정 연탄이 들어간다는 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또 연탄 한 장 800원 하니까 큰 돈보다는 800원씩 모아내는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10장 하고 싶습니다. 30장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냥 자기 성의껏 능력 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럼 성의껏 해주시고 100장 하셔도 되고 뭐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연탄의 사랑을 모아서 나눔을 모아서 잘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허기복 목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연탄은행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연탄 10장이든 또는 20장이든 마음을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국에 8만여 가구면 참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어려울 때지만 마음을 나누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힘든 분들 많은데 오늘은 이 추위 속에서 또 추운 겨울을 보내야 되는 힘든 분들, 에너지, 특히 빈곤층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을지 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대책이 있을지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님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장님 참 연탄은행 허기복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이런 일을 참 꿋꿋이 지속적으로 해나가시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네, 곳곳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따뜻한 온기를 간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연탄은행 인터뷰 들으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8만 가구가 1,000장을 쓴다고 그러죠? 네.
연탄 한 장은 800원이고 네. 1년 동안 8만 가구가 쓰는 연탄값이 소비자가로 640억 원입니다. 640억 원이 어마어마한 돈일 수 있지만 네. 대한민국이 600조 원 이상 예산을 쓰는 선진국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강대국이고 네. 그럼 640억 원 정도면 소비자가로 특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추산이니까 아마 그거보다는 적을 것 같은데 네. 얼마든지 예산 반영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네. 우리 방송도 또 관계 당국에 계신 분들도 많이 또 듣고 계시니까 청취하고 계시니까요. 좀 반영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겨울에 보면은 오히려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난방을 강하게 또 하니까 덥다 이렇게 하면서 옷을 벗어버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른바 그런데 또 추운 분들은 너무 춥다. 겨울을 이겨내기 힘들다.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에너지 빈곤층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뭐 난방도 필요하고 냉방도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다 돈이 드니까 더운데도 견뎌야 하고 추운데도 추위에 떨어야 되는 가난한 시민들이 너무 많다는 네, 거죠.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 앵커께서 혹시 유담포라고 아세요? 유담부 뭐 이렇게 불렀는데 모릅니다. 모르시죠? 네. 예전에 지금도 뭐 젊은이들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예전에 네. 감옥에서는 유담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보온 물주머니예요. 네. 보온용 물주머니. 그러니까 물주머니 감옥에서는 이제 콜라 페트병 같은 거 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넣고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겨울 감옥에는 난방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난방이 없어요. 네. 방 안에 얼음이 얼고 그랬죠. 차디찬 바닥. 네네. 네. 그래서 차디찬 감옥, 뭐 감방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98년 이제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모든 교도소가 난방이 되는 건 물론이고요. 실내 네. 온도가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18도까지는 유지합니다. 네. 그래서 교도소 재소자 중에 반팔 입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제 뭐 교도소도 당연히 인권이 지켜져야 되지만 네. 자, 교도소가 냉골이었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살만한 공간으로 간 게 두 가지인데 시설이 개선됐네요. 그렇죠. 네. 창호를 개선했습니다. 예전에 나무 틀이었는데 그 알루미늄 샤시로 하니까 황소바람 들어오는 걸 막아줄 수 있었던 네. 거고 그다음에 바닥 공사를 통해서 이제 열선을 깔고 온돌처럼 이렇게 난방을 진행했습니다. 바닥 난방을요. 네. 그래서 18도를 유지하는 건데 자, 범죄를 저질러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형벌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기본적으로 난방을 유지하는데 네. 가난이라는 게 뭐 옛날에는 자기가 뭐 게을러서 가난했다고 하지만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네. 새벽 첫차 타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네. 장시간 노동해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물려받은 게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알겠습니다. 이분들의 난방은 왜 국가가 신경 쓰지 않는지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교도소가 아니라 실제 일상에서의 많은 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아유 겨울에 너무 추워 얼음장 같은 집이야. 이런 분들이 숫자상으로도 상당한 거죠. 그렇죠. 연탄 떼는 가구가 8만 가구면 네. 도시가스가 들어오거나 뭐 프로판가스를 틀더라도 네. 돈이 아까워서 또 돈이 원수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난방을 제대로 못하거나 또 냉방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 네. 굉장히 많죠. 특히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부담이죠. 전기만으로 난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네. 저는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그 네. 비결 중에 하나가 전기요금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산업용이 있고 가정용이 있고 네. 산업용은 상당히 저렴하고 그래서 한전이 손해보는 걸 가정용을 통해서 발충하는 구조였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도와준 건데 네. 사실은 약간 거꾸로 됐으면 좋겠다. 기업은 그래도 오로지 목적이 하나 아닙니까? 돈 버는 거니까 네. 여유가 좀 있고 가게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산업용 전기 요금은 좀 높여야 되고 가정용은 네. 낮추고 이런 균형을 통해서 너무 그러니까 잘 먹지 못하는 거나 또는 겨울에 춥거나 이러면 너무 서럽거든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김장을 했는데 김장을 많이 하셨잖아요. 직접 하셨어요? 그럼 누가 합니까? 제 처도 하고 저희 어머니도 하고 같이, 네. 뭐 형수님도 하고 같이 했는데 국장님까지. 네. 그럼 저도 해야죠 당연히. 근데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김장 다 되니까 이제 흐뭇해하시면서 옛날에는 집에 쌀 들여놓고 그다음에 연탄 들여놓고 김장하면 겨울맞이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먹는 거하고 따뜻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미 선진국인데 어떤 사람들은 먹는 거하고 따뜻한 것에서 차별을 받고 인간적인 대접도 못 받는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걸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전기료 내기도 힘들 수도 있고 난방 기구를 설치하기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지원 제도가 있긴 합니까? 전기요금 감면 제도를 어떨 때 좀 하다가 말다가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경우에는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어디 아파트 같은 데는 난방이 너무 과잉이어가지고 겨울철에 실제로 뭐 환기가 아니라 더워서 문을 여는 집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반팔 입고 지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랑 하나의 공동체에 살면서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정책을 조금 조정하면 이를테면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거급여에 이제 난방이나 냉방의 개념도 같이 넣어줘가지고 좀 현실화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돈 때문에 난방이나 냉방을 못하지 않도록 하고 또 하나는 아예 굉장히 가난한 곳은 그건 대한민국에서 뭐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뽑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테고. 이미 다 그 시스템이 돌고 있으니까 국민재난지원금을 88% 이렇게 딱 끊을 수 있는 정도의 행정력과 분석력을 가지고 있으니 굉장히 어려운 분들에게는 아예 전기료나 가스요금을 감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면제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기본적인 기초적인 삶은 좀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아예 면제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면제, 어떤 분은 감면, 그다음에 가정용 전기요금의 인하 등 여러 정책이 동시에 쓰여야 된다는 거죠. 방금 전에 이제 날씨 알아보면서 올 겨울은 상당히 춥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후 변화 또 겨울에는 라니냐 현상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추워지게 되면 이럴 때 난방을 제대로 못하는 저소득층 이 집이 냉골인 분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후 위기라는 게 당장 올겨울이 어떨지 예상은 하지만 예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이렇게 장마가 오래 계속될 수도 있나? 또 마른 장마라고 비 한 방울 안 오는 장마도 우리가 동시에 최근에 겪었습니다. 그렇죠? 너무 더운 여름, 너무 추운 겨울. 그다음에 혹시 뭐 안 추운 겨울이 올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에 대비해야 되는데 저는 돈이 없다는 게 이 기회가 골고루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아서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국가가 그 돈이 없는 분들, 가난한 분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책임이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마련이 되면 좋을까요? 헌법 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 어르신들 말씀대로 등 따숩고 배부른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밥값 관련해서도 참 답답한 게 있는데 소년원생들이 밥값이 정말 적게 측정되어 있는데 한 끼에 1,800원이었어요. 1,800원으로 한 끼를 차려내니까 뭐 우유 같은 건 좀 부실해질 수밖에 없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밥만 자율배식이에요. 그래서 소년원에 가신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소년원생들 보면 비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왜 비만이냐면 밥만 자율적으로 먹으니까 간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밥을 되게 많이 먹는데 탄수화물 고도비만이 많아요. 균형된 식사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는 건 좀 가혹하다는 거죠. 그래서 겨우 올해 뭐 9.9% 또 내년 예상이 4.2%로 올렸지만 그래도 지금 한 끼가 얼마냐면 2,185원이에요. 2,185원으로 한 끼를 차려내는 건 역시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일반 고등학생들 경우에 4,000원, 5,000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뭐 난방비 걱정도 되고 상당히 또 소득도 낮은 편이고 이런 분들이 좀 호소할 수 있는 또는 붙들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지원책이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예산도 충분하기 때문에 정책 의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구청장이나 군수님 같은 경우에 자기가 책임지는 지역에 어떤 분이 겨울에 냉골에 떨고 있다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런 분들은 심판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태 조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서울시 강남구에 난방에 있어서 소외된 난방에 있어서 서울 강남구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당연하죠. 강남도 있고 서초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챙기고 실태 조사를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다 같이 따뜻한 겨울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오창익 국장님의 마지막 말씀에 기가 꽂힙니다. 다 함께 따뜻한 겨울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636님,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나 트리 장식하지 말고 연탄 기부하면 어떨까요? 9474님, 연탄은행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1577-9044번입니다. 뜻이 있다면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후 30분 교통정보 듣고 와서 시사바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입니다. 성판악 방면 양지공원 500m 지난 지점 도로 통제 후 가드레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구간 커브 구간인 만큼 양방향 모두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 흐름 살펴보면 1주서로 신광사거리에서 도주동 입구교차로 지나 하기 입구 교차로까지 양방향 부분적으로 속도 줄여 이동하고요. 애조로 해안교차로에서 노형교차로 지나 오라교차로 구간 양방향으로 교통량 꾸준히 많습니다. 노형로 무수천교차로에서 월산마을 지나 노형 오거리 구간 양방향 부분적으로 제속도 내기 어렵고요. 연삼로 마리나 사거리에서 보건소 사거리 지나 선거관리위원회 사거리까지 양방향 부분적으로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서광로 광양사거리에서 서자라 사거리 지나 보건소 사거리 양방향 부분적으로 속도 줄여 이동하고요. 중앙로 이도광장에서 중앙사거리 지나 탑동 사거리 가는 길 부분적으로 차간격 좁혀 이동합니다. 이어서 자세한 하늘길과 바닷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먼저 바닷길 정보입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초속 10에서 14m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파고는 2에서 3m로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신다면 주변 상황 살피시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도 높아지는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제주의 만조시각 오후 9시 39분, 서귀포의 만조시각은 오후 8시 50분입니다. 이 시각 이후 제주항에서는 목포로 향하는 퀸 제누비아호가 오후 1시 40분에 제주항 연안여객선 터미널을 가장 먼저 출발하겠고요. 하추자도를 거쳐서 완도로 가는 송림블루오션호는 오후 1시 45분에 제주 국제여객선 터미널을 떠나겠습니다. 이어서 하늘길 정보입니다. 현재 발효 중인 흑보가 없습니다. 제주공항 오가는 비행편 정보도 살펴보면 오전 11시 45분에 서울 김포로 향할 예정던 진해어 항공편 현재 지연 소식이고요. 오후 12시에 청주에서 제주로 들어올 예정던 진해어 항공편은 15분 정도 늦어지면서 오후 12시 15분으로 도착 시각이 변경되었습니다. 오전 11시 50분에 서울 김포로 향할 예정던 진해어 항공편 역시 출발이 늦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닷길과 하늘길 정보의 강민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TVN 30분 교통정보에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이주민입니다. 기온이 낮고 대기가 건조해지면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불이 나고 5분이 지나면 1분이 지날 때마다 불길의 크기가 10배씩 증가합니다. 이 때문에 화재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도로에서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를 만나면 양보하고 일시 정지하기. 운전자도 보행자도 꼭 지켜야 할 소중한 약속입니다. 걷기도 전에 이유식으로 먹었던 사과. 지금은 내 아이와 함께 먹습니다. 처음 과일이 평생 과일로. 인생 과일 우리 사과. 건강에 참 좋으니까. 저의 인생 과일은 우리 사과입니다. 한국사과연합회 사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안녕하세요. 낭만 있는 곳에 진행을 맡고 있는 낭만지기 방송인 김승현입니다. 요즘 산책이나 산행으로 건강을 챙기면서도 쓰레기를 주워 지구까지 살리는 플로깅이 유행하는 거 아세요? 이삭을 줍듯이 쓰레기를 줍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는 플로깅. 건강을 챙기고 지구를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 만점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로교통공단도 SK이노베이션,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우리나라의 산과 들, 방방곡곡을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 플로깅 캠페인에 동참합니다. 건강은 물론 지구의 생명까지 살릴 수 있는 작은 실천에 저 김승현도 함께하겠습니다. 약속. 금요일이면 만나는 반가운 두 분입니다. 민생 그리고 문화탐방연구소입니다. 먼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가운 주말인데 금융권들의 폭리, 이자 폭리 열받아서 못 살겠습니다. 하지만 네. 살아야겠습니다. 안진걸입니다. 와, 아니 자동으로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오면서 오늘 어떻게 우리 애청자들과 인사할까 네. 깊은 고민을 하고 사색을 하고 옵니다. 자, 일단 안진걸 소장님 인사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한 분입니다. 문화 이슈를 낚아올리는 문화평론가 김원식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진걸 소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같아요. 왜요? 저 준비를 미처 못했는데 네.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도 문화 이슈를 부지런히 걷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동관님, 또 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강조되니까 조금 경제활동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겠어요. 그죠? 아무래도 경제활동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오늘 네. 발표한 내용 보면 아마 자영업자분들이 좀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원래는 이제 연말연시 모임도 많고 그래서 이 완화되면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네. 덜 타격이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우선 안 소장님. 네. 저축은행이 일반은행보다도 더 많은 이 금리 폭리를 취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단 저축은행과 일반은행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예, 일반은행이 제일 1금융권이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시중에 빅5, 네. 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 네. 그다음에 뭐 요즘엔 인터넷 뱅킹도 생겨서 뭐 토스은행까지 생겼잖아요. 네. 토스뱅크, 카뱅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저축은행은 예전에 상호 신용금고였습니다. 그것을 은행이라는 이유로 정식으로 승격시켜주고 네. 더 서민들을 위해서 지역공동체에 더 노력을 해달라는 책임을 네. 부여한 건데 이제 이른바 제2금융권이죠. 그런데 네. 지금 제가 도입부 때 말한 게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빌린 분들한테 지금 사정없이 이자 인상 통보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건 제2금융권이건 상관없이. 네. 자, 세상 속담에 맑은 날 우산 주고 네. 비 오는 날 우산 뺏어가는 것이 은행이다.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미국 국민들 대규모 시위할 때 보면 항상 은행에 대한 방어나 약탈 항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착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분노가 저는 거의 민심의 분노가 폭발 직전인 게 네. 아니, 코로나 때문에 돈 빌린 분들한테 막 이자를 사정없이 인상 통보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 올라가는데요. 네. 시중은행의 금리는 1% 안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안 소장님 이렇게 서민들에게 힘들어진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정치권에서 좀 나설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들의 제1금융권의 예대 마진이 네. 2.5%를 향해서 거의 11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예금 금리는 아주 조금만 주고 대출 금리는 엄청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 높다는 예대 마진이라고 그러죠. 예금 금리보다는 대출 금리가 훨씬 높아졌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축은행은 더 황당하게 7.2%까지 벌어졌습니다. 배종찬 소장님이 저축은행에 돈을 놓으면 1% 정도 이자도 안 주면서 네. 너무 힘들어서 돈을 빌리면 7%의 이자를 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돈이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많이 예를 들면요. 네.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가계 대출은 너무 늘어나면 안 되니까 네. 규제를 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 돈 못 벌리냐는 비판을 받았고 일부 완화가 됐는데 네. 이 이자 폭리는 방치하냐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놔야 된다는 논리를 펴요.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재부나 금융관료들이 비판받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자율을 이렇게 턱없이 높이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당국이 개입을 해서 네. 결국은 기준금리에다 가상금리를 붙이는 건데 이 가상금리 폭리를 인하라고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부의 또 역할도 필요할 텐데 일단 지금 당장 어려운 것은 개인이거든요. 맞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좀 찾을 수 있는 방안 또 좀 해결할 수 있는 또 대책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 일단 방안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 통과될 예정인 정부 예산안에도 네. 중소상공인들 중심으로 저리 1% 안팎의 저리 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원해 준 거. 그다음에 지금 올해 손실보상제도에서 제외된 경영이익 업종들한테도 1%대 금리로 2천만 원을 긴급 대출한다니까 일단 그런 정부가 보증해주는 네. 또는 지자체가 보증해주거나 지원해주는 저금리 상품을 찾아야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이제 국민은 꼭 알아두십시오. 서민금융진흥원도 네. 정말 급전이 필요한데 너무 비싼 금리나 또는 대부업체를 가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비싸니까 그런 분들에게 저금리 또는 중금리로 신용도가 네네. 낮아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서민금융진흥원입니다. 네. 김준동 의원님 이렇게 코로나 국면에서 기업들은 지금 역대 수출의 기록을 갱신했다 할 정도로 기업은 수출을 잘하고 있는데 국가 경제는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서민들 중에서 이 대출까지 힘들어지는 상황 좀 상당히 고통이 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안 소장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문화어부잖아요. 근데 네. 어부 흉내 내는 금융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최근에 뭐냐면은 은행권에서 예금금리 10%까지 주겠다. 그리고 네. 심지어는 굉장히 금리가 높기 때문에 가입을 하라. 그래서 기사를 많이 뿌렸어요. 그래서 네. 저도 딱 클릭해가지고 뿌렸거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한도가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제한돼 있어. 이렇게 홍보하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 낚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정말 과정 광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도가 예대마진이 극대화됐다고 비난을 받으니까 마치 비싼 금리를 주는 예금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데 네. 실제로 인원이라든지 금액도 적고 적어서 네. 아주 극히 일부만 혜택을 보게 해놓는 거죠. 한도 금액은 20만 원이다. 예. 사실 이건 인원수도 굉장히 제한돼 있어. 빨리 가입하세요. 고객을 농락하는 맞습니다.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소장님. 예. 아까 김원식 평론가에도 여쭤봤는데 물어봤는데 자영업자분들 지금 또 이 오미크론 또 정부의 이 거리두기 강화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예. 이게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네. 저 오늘 여기 오면서 SNS 보다 보니까 예정됐던 모임이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하나는 취소 연기. 하나는 12명씩 모이기로 했는데 10명 모이기로 한 거잖아요. 수도권이니까. 네. 저기 5명씩 나눠서. 쪼개서. 근데 같은 식당에 옆방에 모이면 네. 이것도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아서. 그래요? 인근 식당으로. 인근 식당까지는 위반이 아니잖아요. 식당이 네. 다르니까 아예. 네네. 이렇게 하자는 연락이 하나 와 있고 그다음에 10명 중에 4명을 건강생활에서 빠진 사람 선착순 네. 4명이 빠졌어요. 그래서 6명 남은 6명. 제가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를 해봤는데요. 네. 다행인 것은 문재인 정부나 방역당국에서 이걸 완전히 다시 옛날처럼 네. 4인, 2인 또는 8시, 9시, 10시 하면 자영업자들이 진짜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합리적 안으로 네.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좀 줄이고 네. 모임을 좀 일명 공무원이라든지 공직자들 중심 모임을 상당히 자제하거나 네. 연기하고. 안 소장님 예. 이게 이제 경기가 또 소상공인 분들, 자영업자분들이 조금 살아날 만한데 이제 좀 괜찮아질까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떤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빨리 다시 확진자 숫자를 네.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여전한 불신이 있어서 안 맞는 분들이 있는데 백신 맞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신 맞기 전에 사망률을 가고 백신 맞은 후에 사망률이 급증했으면 불안의 근거가 있는데 네. 그런 통계는 없잖아요. 전 세계 어디에도. 사망률이 비슷하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백신을 맞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결국은 정부가
어쨌든 지금 인원을 좀 줄여서 특별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 거잖아요. 네. 옛날처럼 돌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조치에 저희들이 적극 호응해서 다시 확진자 숫자를 1,000명 이하로 어떻게든 떨어뜨려 보자. 그리고 이제 부스터샷 시 맞자. 네. 순차적으로 지금 연락 오잖아요. 저는 아직 연락이 안 왔더라고요. 연락 오면 맞으려고 했는데요. 네. 일단 백신은 다 맞았습니다. 자, 백신 접종률도 좀 추가 부스터샷까지 빨리 접종하는 방식으로 해서 또 개인 방역을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정치권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를 하니까 김평동 의원님. 네. 요즘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MZ세대가 왜 이렇게 중요해진 겁니까? 근데 MZ세대란 말이요. 네. 중요해졌다라는 걸 이제 부각을 하셨는데 네. 이게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사실 동의할 수가 없는데 네. 사실 MZ세대가 그러면 20년을 묶어버렸거든요. 네. 1980년생부터 1999년생까지 묶어버렸어요. 출생연도로. 왜 MZ인지도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되게 이제 밀레니얼 세대 M에다가 네. Z세대 Z, G를 합쳐가지고 MZ세대, MG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밀레니엄 세대, 예. 80년대생. 예. 그래서 80년대에 태어난 분들이 이제 2000년을 앞두고 성년을 즈음할 때 네. 밀레니얼 1000년이 바뀐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다 이렇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Z세대는 가장 최신 세대다. 사실 영어에서는 A, B, C, D 해가지고 Z까지 가장 마지막이지만 네. 화법이 가장 마지막인 게 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세대를 이제 Z세대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네.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MZ세대를 이제 되게 새로운 세대의 개념으로 묶었는데 정작 네. 당사자들은 어떻게 20년을 같이 묶냐. 다르다 우리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10년 차이가 나고 그래 다른데 왜 묶냐 이렇게 하는 건데 선거 관점에서 봤을 때는 20년을 묶어버리니까 덩어리가 굉장히 큰 거죠. 유권자 수가 많아지네요. 그러니까 네. 이 일종의 선거 세일즈 관점에서 MZ세대가 부각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아니 지금 안진걸 소장님은 네. 70년대생이죠? 맞습니다. 여기 네. 다 70년대생이에요. 예. 아니 보기에는 우리 지금 유튜브로 들어가신 분들은 안 소장님 70년생이야? 제가 80년대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막강 동안인데요. 네. 자제해 주시고요. 김평동 의원님, 제가 70년대생을 여쭤본 거는 70년대생들도 부르는 어떤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70년대생들은 이제 X세대라고 불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90년, 91년에 미국의 소설 제목, 네. 엑스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소설 제목을 따서 규정할 수 없는 세대다. 네. 라고 해서 이제 X세대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흔히 말해서 386이라고 하는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386 세대를 불렸지만은 좀 약간 다르다. 왜냐하면 정치보다는 이제 문화 쪽에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그걸 이제 X세대라고 이제 붙였는데 그게 네. 대명사처럼 됐어요. 근데 그 X세대가 이제 문화 쪽이 아니고 사회에 진출을 했잖아요. 조직에 들어가고 네. 사회적인 활동도 하고 이랬는데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왜 박탈감에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정치권도 그렇지만은 80년대생들이 지금 기업 임원이 되기도 하고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권자로서 굉장히 세일즈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70년대생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MZ세대도 아니고. 예, 그래서 낀 세대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운동권 세대와 네. MZ세대 사이에 낀 세대다. 사실 그 앞선 세대는 많이 누렸어요. 예를 들면 안진걸 소장님이 이렇게 민생을 원하고 또 활동하시면 이미 장관 하시고요. 정치권에 가셨어야 돼. 그리고 네. 배종찬 소장님도 이미 그 리서치 센터 대표가 되셨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점들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선을 넘는 이야기는 좀 자제해 주시죠.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안 소장님도 네. 공문서주하면서 활동은 많이 하시는데 사실 경제적인 실속은 없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또 하시는 들으시는 것 같은데. TVN 방송 때문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의 배려로. 조금 자제를 해주시죠. 자, TVN 이주민 사장님 사랑합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그 70년대생인 안진걸 소장이 생각하는 X세대는 어떤 세대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MZ세대 담론은 저는 사실 MZ세대는 굉장히 광범위한 지금 세대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10대, 20대, 30대, 심지어 40대 거의 안팎까지. 그래서 단일한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과잉 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치나 그동안 경제에서 소외됐던 2030의 목소리가 전반적으로 반영되는 거잖아요. 힘이 커진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건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70년대생들은 586 선배들은 헌신적 민주화 투쟁으로 존경도 받고 거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제대로 본인들이 잘 잡았는데 네. 70년대는 그분들의 딜 따라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중간 학생운동이 이제 거의 태조기도 경험하고 IMF도 네. 맞이하고 또 사회에 나갔더니 워낙 똑똑한 386 형들이 모두 다 선배들이 다 잘 잡고 있고 근데 갑자기 요즘에 좀 살아보려고 했더니 MZ세대들 와서 네. 당신들 꼰대라고 그래버리고 마구 치고 올라가고 목소리도 커지고 그러니까 안진걸 소장 보고 노래는 부르지 말라 그러고 예 노래도 부르지 마라 그러고 네. 근데 말도 하지 마라. 저는 이 70년대가 사실은 어렸을 때는 보릿고기 비슷한 것도 겪었고요. 네. 특히 이제 가난한 동네 중심으로 출생 숫자로 보면은 가장 많지 않나요? 70대생이? 그 인원도 많고 네. 지금 이 40대가 보면요 방역 조치에 대한 협조 같은 것도 제일 잘하고요. 일종의 이제 선배들의 민주화 투쟁을 따라하고 배우면서 사회 네. 공동체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지금 2030 후배들에 대해서도 이해 못할 부분도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동안 그분들의 목소리가 우리보다 더 소외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응원해 주자 이런 건강한 흐름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끼어있긴 하지만. 제가 네. 관련 책을 썼기 때문에 제 네. 책을 참조하시면 더 많이 이해하시죠. 문화로 세상 읽기. 신간. 70년대생들을 위한 책이 방송 나와서 책 홍보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책 제목은 얘기 안 했습니다. 네. 두 분 다 오늘 좀 선을 넘는데 예. 작제를 해주죠. 자 최근에 그 황교익 막 칼럼니스트가 치킨 논란이 있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었어요? 치킨, 네. 우리나라 닭은 1.5kg 정도이기 때문에 맛이 네. 없다. 3kg 이상인 해외 닭이 맛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고 네. 특히 치킨은 부자가 안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뭐 한쪽에서는 뭐 지지하는 분도 있었지만 한쪽에서는 좀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해외에 이제 물어보니까 네. 한국의 치킨을 아주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오히려 지금 국내에서는 나왔어요.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사실 제 주변에도 네. 유학생들 중에 한국 치킨 정말 맛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무역업을 하면 한국 치킨을 수출하고 싶다. 자기가 판매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봤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치킨 비밀이 네. 그런 이제 튀김 가루에도 있지만은 육질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큰 닭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맛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큰 닭이 되려면은 사료도 많이 먹여야 되고 비육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지방이 많아지는데 우리나라 닭이 왜 맛있을까? 그거는 약간 좀 비육을 하지 지방질이 적은. 그래서 1.5kg에서 2kg 정도 되는 닭이 오히려 육질은 네. 맛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잠깐만요. 요즘에 치킨 사업 부업을 하세요? 네? 아니, 전혀 관계없습니다. 네.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 잘 알고 계셔서 깜짝 놀랐는데 아니 최근에 이 닭을 네. 키우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치킨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치맥 우리 뭐 피맥 네. 또 치킨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안 소장님은 이런 논란, 예. 이 닭의 크기 논란 이 논쟁은 네. 기본적으로 건강한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선생이 이걸로 얻을 수 있는 사적 이익이 없고 오히려 양계협회나 네. 치킨 한국형 치킨 좋아하는 분한테 욕을 얻어들으면서도 뭐냐면 다만 우리나라 치킨 양이 너무 작다라는 거하고 그 양에 비해서 좀 비싼 거 아니냐는 지적. 그다음에 또 네. 양념이라든지 이런 찍어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의 맛이 반영되어 있지 네. 육개 자체로는 좀 질이 떨어진다라는 의미 있는 지적을 하신 겁니다. 가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격은 원래 치킨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네. 지금 2만 원 네. 안팎 올라간 건 일종의 이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어떤 뭐 욕심이나 네. 그다음에 이 배달앱 같은 중간에 끼어들어서 몇천 원씩 가져가는 이 구조가 치킨 가격을 끌어올린 건데 네. 어쨌든 한교육 선생님 그런 지적을 한 거고 다만 한교육 선생님도 일명 양계협회라든지 이렇게 치킨집 하는 분들 입장 생각해서 좀 주장을 네. 부드럽게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그 양계협회도 항의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갑자기 한교육한테 뭐 보복 뭐 전쟁을 선판 이럴 필요는 없죠. 그만큼 다만 또 예, 사업이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뭐냐면요. 네. 솔직히 이게 건강한 논쟁이에요. 알겠습니다. 결국 더 맛있는 치킨을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잖아요. 김병동 의원님 일각에서는 한교익 마크 칼럼니스트가 아니라
백종원 대표의 좀 판단을 듣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맛 칼럼니스트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요리를 평가하시는 분이죠.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양계를 하시고 또 요리를 하시는 분들 입장도 반영이 되는데 그런 공론화된 자리가 아니고 너무 상호 인신 비방부터 하다 보니까 좀 본질이 흐려지지 않았나. 결국에는 소비자가 어떤 치킨, 어떤 닭고기를 원한지가 중심에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아쉬웠어요. 알겠습니다. 또 먹는 이야기로 끝났네요. 1.5kg든 우리 점심은 치느님으로? 네, 오늘 점심은 치킨이네요. 어쨌거나 간에. 자, 두 분 안진걸 소장님 그리고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역 변경 말씀드렸는데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의 경우는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줄이기로 발표가 됐습니다. 기존 실내 체육시설 등에만 적용되던 방역 패스는 식당, 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 이용시설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잘 숙지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모임 인원이 수도권은 6명. 방금 소개를 해드렸죠. 선물 받으실 분 3986-1912-8553님. 축하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고요. 저는 시사바다의 선장 배종찬이었습니다. 행복하고 더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